우리 조국이 낳은 진정한 보배가 실종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진히 아끼던 핵심 인재가 돌연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가 직접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던 17세 소년 박서준이었죠. 현재 북한 정권은 체제 붕괴 직전에 놓여 있으며 탈북이라는 비상 상황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양 출신으로 세계 수학 경연 무대를 석권한 이 천재 소년의 방정식은 북한의 핵미사일 궤도를 완벽하게 산출해냈으며 그가 개발한 해킹 프로그램은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총 12억 달러를 탈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보유한 가장 핵심적이고 귀한 전략적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이 소년은 대한민국 서울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저지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 말입니다. 김정은의 영웅이었던 이 소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서울에서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서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가볍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깊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저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17세 소년이 세계 수학계를 완전히 제패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수 대의사당으로 불러 우리 조국이 배출한 진짜 보물이라 칭하며 그의 어깨를 격려했던 바로 그 소년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풀이한 방정식들은 북한 미사일의 정교한 궤도를 산출했고 제 암호 해독 능력은 적대국의 주요 기밀 정보를 탈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때 받았던 모든 영광과 연계를 뒤로하고 서울대학교 강단에서 자유로운 수학을 가르치며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제가 어린 시절 평양의 한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극히 평범한 소년이었죠. 아버지는 중간급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여동생 지수를 포함한 저희는 흔히 볼 수 있는 네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수학이었습니다. 10살 때의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칠판에 복잡한 방정식을 써놓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이다. 너희는 그저 구경만 해라. 그런데 저는 불과 5분 만에 그 정답을 도출해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고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서준아, 이걸 어떻게 풀었니? 저는 그저 보이는 대로 풀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경로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역교육부에서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 후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가 확실하다. 당장 평양으로 올려 보내야 한다. 한 달 뒤 저는 전국 수학 영재들만을 엄선하여 모아놓는다는 평양 제1고등중학교 수학 영재반에 특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17세가 될 때까지 7년 동안 저는 참가한 모든 대회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 대회 1등은 물론 아시아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그리고 마침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까지 획득했습니다. 2008년 루마니아 클루즈에서 개최된 그 대회에서 저는 6문제를 모두 완벽하게 풀어내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북한에서 이런 수준의 천재가 등장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소년의 풀이 과정은 정말로 독창적이다. 시상식에서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였다는 깊은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평양으로 귀환하는 날 공항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박서준 동지 만세, 조선의 수학 영웅. 저는 스스로가 진정한 영웅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건은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저를 직접 만나겠다고 통보해 온 것입니다. 만수대의사당 접견실에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고동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동무가 바로 우리 조국의 보물이구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제 어깨를 두드리던 그 순간 저는 제가 국가로부터 선택받은 존재임을 확신했습니다. 수학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장하다. 참으로 장해. 위대한 조국을 위하여 더 큰 업적을 이루겠습니다. 그래, 바로 그 정신이다. 앞으로는 더욱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다. 그날 이후 제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양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8층에 위치한 최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부부장으로 정역 승진하셨고 어머니는 더 이상 공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동생 지수는 만경 대학생 소년궁전에서 바이올린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웃으며 오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됐네 라고 말할 때 저는 형으로서 정말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김책공업종합대학 부설 영재학교에 특별 편입되었습니다. 북한 최고의 수학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저는 더욱 심도 있는 전문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첫날 교장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들은 총 대신 수학으로 싸우는 전사들이다. 그 말이 제 심장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조선의 명예로운 전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수업 내용 역시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암호학, 탄도학, 궤도역학 등 모든 분야가 군사적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준 동지, 이 방정식을 보시오. 이것이 바로 적 미사일 요격 공식이다. 이 암호를 해독해 보시오. 미제의 군사 기밀이 숨어 있다. 처음에는 신이 났습니다. 제가 풀이하는 문제들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에 사용된다는 생각이 말입니다. 제가 풀어낸 방정식은 실시간으로 미사일의 정확한 궤도를 그려냈습니다. 제 계산을 통해 적대국의 위성 궤도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훌륭하다. 서준 동지. 동무의 계산이 곧 조선의 방패가 되고 있다. 교수님들이 칭찬할 때마다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1년이 흐른 후 저는 더욱 복잡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그날 특별 과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서준 동지, 이번에는 실전이다. 적대국의 컴퓨터망에 침투하여 핵심 정보를 탈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것은 사이버 해킹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만드는 임무였습니다. 제 수학적 실력을 총동원하여 해킹 프로그램을 완성하라는 지시였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복잡한 암호와 알고리즘을 역산하고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독창적인 수학 공식을 개발했습니다.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모든 교수진이 모였습니다. 이제 시험해보자. 그들이 목표로 삼은 곳은 미국 정부기관의 서버였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보안 방화벽이 순식간에 뚫렸습니다. 성공이다. 서준 동지가 해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수학 능력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로 수많은 해킹 임무가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은행 시스템, 주요 연구소, 데이터베이스, 심지어 다른 나라 정부 기관까지 그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수학 전사다. 키보드가 우리의 무기다.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더욱 정교한 해킹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늦은 밤까지 작업하던 중 실수로 금지된 폴더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 시스템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경악스러운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인민보안성 특별관리 대상자 명단. 손이 떨리는 가운데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명단 속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지수까지 모두 사삽 특별감시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박서준, 해외 접촉 가능성 높음, 사상 변화 징후, 지속 관찰 필요, 가족 전체 동향 24시간 감시 체제 유지, 필요시 즉시 격리 조치 가능 상태로 대기. 저는 제가 국가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영웅이 아닌 잠재적 용의자였습니다. 더 무서운 파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탈북 시도자 처형 명단,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목록. 제가 해킹으로 탈취한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반정부 인사들을 추적하고 해외 동포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국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수행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내가 정말 영웅이었던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평범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말입니다. 오빠, 왜 그래? 어디 아파? 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신념과 가치관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7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저지른 일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작년에 완성했던 핵미사일 궤도 계산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개발한 공식으로 사거리 13,000km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확한 궤적을 계산해냈었습니다. 서준 동지의 계산 덕분에 미제의 심장부까지 닿을 수 있게 됐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이 그렇게 칭찬했을 때 저는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산한 궤도를 따라 핵탄두가 날아가 수십만 명의 인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작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받았던 상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만 달러의 특별 상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이제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스위스 명품 시계 구입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땀 흘려 벌어들인 소중한 상금이 독재자의 사치품이 되는데 쓰였던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제가 개발했던 해킹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해외 은행들로부터 총 12억 달러를 빼돌렸습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 달러, 대만의 파이스톤 상업은행에서 6권 1,000만 달러, 칠레 레돈도 은행에서 1,000만 달러를 탈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국주의 은행들을 털어 인민을 위해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했을까요? 김정은 측근 간부들은 독일제 벤츠 마이바흐를 수십 대씩 들여왔습니다. 한 대당 30만 달러짜리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에르메스 가방 컬렉션 역시 제 해킹 수익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도입 비용, 핵실험장 건설비, 탄도 미사일 부품 구매 비용 등 모든 것이 제가 훔친 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서준 동지 덕분에 핵 강국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대량 살상용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다니. 국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인체크에서 5억 8천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도 제 알고리즘을 통해서였고 바이낸스에서 4천만 달러를 빼낸 것도 그러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전쟁의 영궁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지만 그 돈들이 김정은 평양 궁전의 리모델링 비용, 백두산 별장 신축비, 그리고 또 다른 핵실험 준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학 천재라고 자부심을 느낄 때마다 세계 어딘가에서는 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내가 정말 영웅이었나? 그런데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진심으로 뿌듯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번 해킹에 성공할 때마다 조국을 위해 큰일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홀로 남아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신라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외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특별 단말기를 발견했습니다. 고위 간부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제망 접속 컴퓨터였습니다. 단 한 번만 보자.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뉴스 사이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기사들이 어떻게 보도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수학 연구라는 핵심어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대학교 수학과 연구실 홈페이지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응용수학과 인류를 위한 수학연구소.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곳에서는 수학이 제가 알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단 알고리즘 개발, 자연재해 예측 모델링, 난민 구호 물자 최적 배분 시스템. 제가 북한에서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수학이 한국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융사기 방지 알고리즘 개발, 해킹 피해 예방 시스템. 이것은 제가 은행을 털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과는 정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해커들로부터 사람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도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개인별 맞춤 교육 과정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생명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훔쳤는데
그들은 살리고 있었다. 똑같은 수학인데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찾아보니 한국에서는 수학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를 돕고 있었습니다. 암 치료 최적화, 알고리즘, 교통체증 해결 모델, 환경 오염 정화 시스템, 재난 대응 최적화 프로그램. 이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핵미사일 계산이나 해킹, 군사용 암호화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목적을 가진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한 연구팀의 성과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 사이버 공격 패턴 분석을 통한 방어 시스템 구축. 이들은 바로 제가 만든 해킹 프로그램들을 막기 위해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12억 달러를 훔치기 위해 개발했던 알고리즘을 한국의 수학자들은 그러한 범죄를 막아내기 위해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그 사이트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라면 정말 의미 있는 수학을 할 수 있을까? 내 재능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쓸 수 있을까? 내가 훔친 것들을 되돌려 줄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서준아, 뭘 보고 있니?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내가 며칠째 네가 이상해서 따라왔다. 무슨 일이 있니? 아버지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시더군요. 역시 그랬구나. 얘야,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는 위험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여원하는 어머니와 지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분간 방에서 나오지 마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거실에 저와 아버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서준아, 네가 뭘 봤는지 알 것 같다. 아버지도 아세요?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니? 우리 가족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니? 언제부터 가셨어요? 네가 김정은 동지를 만나고 온 그날부터다. 특권을 주는 동시에 감시를 시작했지.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아, 이 나라에서는 너무 뛰어나면 위험하다. 네가 영웅이 될수록 우리는 더욱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는 거다. 그리고 네가 훔쳐온 그 엄청난 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안다. 정말요? 김정은 일가의 사치와 핵무기에 쓰인다. 네 재능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다. 아버지도 이미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방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벽 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오셨습니다. 이걸 봐라. 봉투 안에는 중국 돈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연락처. 나는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손바닥 위에 놓인 그 쪽지가 바로 저희 가족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3년 전부터 준비해온 거다. 네가 언젠가 이 진실을 깨닫게 될 때를 대비해서 말이다. 어떻게 이런 것을 구하셨어요? 당 간부로 일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보았다. 탈북을 시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내 재능은 정말 탁월하다. 하지만 여기 북한에서는 그 재능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만 쓰인다. 네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와도 그것이 핵무기가 되고 독재자의 사치품이 될 뿐이다. 그래서 탈북을 생각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네가 점점 더 큰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네가 스스로 진실을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쪽지를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여기에 적힌 대로라면 한국에서는 우리를 범죄자로 보지 않는다. 피해자로 본다는 거다.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 그 한 줄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일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누군가는 저를 이해해 준다는 사실에 눈물이 솟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 연구실 사이트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곳에서라면 정말 다른 수학을 할 수 있을까? 내 재능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쓸 수 있을까? 내가 훔친 것들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준 동지, 좋은 소식이 있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수학 대회에 네가 북한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음 달이다. 베이징에서 일주일간 체류할 예정이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기회 말입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가는 것입니까? 아니다. 리 중위가 함께 동행한다. 리 중위,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영재학교 내에서 가장 무서운 감시자였습니다. 학생들을 24시간 철저히 감시하며 아주 작은 이상 행동이라도 즉시 보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리 중위요? 그렇다. 워낙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특별 보안 조치가 내려졌다. 걱정하지 마라. 동무가 실력만 잘 발휘하면 아무 문제 없다. 교수님은 웃으셨지만 저는 전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회는 왔습니다. 하지만 리 중위가 함께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 중위라면 가장 까다로운 자로군.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할까요? 아버지는 한참을 깊이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아,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네가 나이를 더 먹게 되면 감시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더 많은 범죄에 깊이 연루되기 전에 벗어나야 한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다. 하지만 여기 머무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날 밤 저희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지수에게도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충격으로 기절할 뻔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감시받고 있었다니. 지수는 겁에 질린 채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잡혀가는 거야? 아니다, 지수야. 우리가 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야? 한국이다.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갈 수 있을까? 해봐야 합니다. 여기서는 서준이도 우리 모두도 위험해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저희 가족은 비밀리에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고 곧 뒤따라오시겠다며 더 많은 비자금을 마련하고 탈출 경로를 면밀히 연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사이트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재능은 창조에 쓰여야 한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적힌 그 문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맞다. 내 재능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에 사용되어야만 한다. 내가 훔친 것들을 막는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베이징 대회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리 중위와 함께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서준 동지, 조국의 위상을 만방에 드높여주기 바란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이것은 선택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의미 있는 수학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져 가는 것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이 땅을 밟을 때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돌아오자.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베이징에 도착한 순간부터 리 중위의 감시는 숨 막힐 정도였습니다. 박서준 동무, 이번에는 내가 직접 자네를 책임지고 지킨다. 리 중위가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탈북 시도자를 여러 명 잡아낸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호텔 방도 바로 옆으로 배정했습니다. 24시간 내내 함께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조차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이상한 생각은 하지 않겠지? 리 중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연합니다. 오직 조국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첫날 밤 저는 홀로 아버지와의 계획을 되새겼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알려주신 대로 대회에서 제가 우승을 해야만 가족들이 중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전제 조건은 제가 반드시 우승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회 둘째 날, 저는 예상대로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문제에 임했습니다. 박서준 선수, 또다시 만점입니다. 정말 경이롭네요. 시상식에서 저는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리 중위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조선의 영웅이야. 이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겠군. 기자회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저는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몰래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그날 밤 평양에서는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른 간부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준 동지,
네 아버지가 중국 공식 출장 온 김에 축하하러 오신다고 하네. 대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리 중위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직접 온다고? 시기가 좀 이상하군. 그러나 이미 공식적인 허가가 난 일이었기에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베이징 공항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지수가 도착했습니다. 태호야. 아버지는 리 중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리 중위 동지. 아닙니다. 서준이가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동지께서 너그러이 일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날에 다 같이 저녁이나 함께 하시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리 중위에게 권했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또 금메달을 땄으니 축배나 들죠. 좋습니다. 호텔배에서 두 분은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화장실 다녀와라. 화장실에서 어머니가 작은 쪽지를 건네셨습니다. 새벽 3시 호텔 뒷문. 왕샤오밍 브로커 연락처야.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셨어. 30분 후 아버지와 리 중위는 연신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리 중위가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찬입니다. 또 한잔 하시죠. 아버지가 리 중위의 잔에 술을 따르면서 주머니에서 수면제를 꺼내 몰래 넣으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행히 들키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만세. 20분이 지나자 리 중위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네요. 많이 드셨나 봅니다. 이제 그만 방에서 쉬시죠. 아니에요. 제가 서준이를 감시해야. 하지만 리 중위는 곧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침대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새벽 2시 50분, 가족 모두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절대 소리내면 안 된다. 아버지가 속삭이셨습니다. 복도로 나서려는데 갑자기 다른 투숙객과 마주쳤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었지만 우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중국어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다행히 그 투숙객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비상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발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조심해. 아버지가 경고하셨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야간 경비원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의심받을 거예요. 어머니가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아버지 혼자 경비원에게 다가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우리는 재빨리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가족이시죠? 중년의 중국인 남자가 재서 내렸습니다. 왕 샤오밍입니다. 빨리 타십시오. 차가 출발하자마자 지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어디 가는 거예요? 자유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한국이요? 그렇단다. 한국이야. 하지만 다음날 오전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왕 샤오밍이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위험해졌습니다. 기차역, 공항은 물론이고 고속도로까지 봉쇄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골길로만 가야 합니다. 3일은 더 걸릴 겁니다. 첫 번째 검문소에서 우리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차 세워. 경찰 2명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검사. 왕 샤오밍이 위조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가족들은 누구죠? 경찰이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척들입니다. 광저우에서 온 관광객이에요. 그런데 한 경찰이 제 얼굴을 보더니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경찰이 무정의를 집어들려는 찰나였습니다. 잠깐만요. 왕 샤오밍이 급히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님들, 애들이 급해서 그래요. 두 경찰은 봉투를 받아보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음에는 조심하세요. 그러고는 그냥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한 후 왕 샤오밍은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쿤밍 근처에서 왕 샤오밍이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왜요? 돈은 다 받으셨잖아요. 아버지가 분노하셨습니다.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공안이 저까지 수배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내리십시오. 그러더니 그는 정말로 우리를 길게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라오스까지는 아직 200km나 남아 있었는데 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수는 점점 고열이 심해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당황하여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떡하지? 여기서 죽는 건가? 그렇게 길거리에 버려진 우리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한 여성분이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머, 혹시? 그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니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인이세요? 아니요. 북한 사람들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분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중국 사람이고 저는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부근에서 탈북민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 같은데 빨리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같은 민족 아닙니까? 빨리 와요. 그분 집에서 하룻밤을 쉬면서 지수의 열도 내리고 새로운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제가 아는 믿을 만한 브로커가 있습니다. 라오스까지 이틀이면 갑니다. 하지만 정글 행군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마침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밤 12시 철조망 아래로 기어서 넘어가고 차가운 가을을 건넜습니다. 발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참아냈습니다. 이제 라오스 땅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글 행군이 시작된 것입니다. 습도가 90%가 넘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모기떼가 구름처럼 달라붙었고 거머리들이 피를 빨아댔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갗을 핥히었습니다. 3시간째 지수가 다시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못 가겠어. 난 그냥 여기서 죽을래. 지수야, 조금만 더 힘내자. 아버지가 지수를 업고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6시간째 어머니도 완전히 탈진하셨습니다. 정말 못 가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와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8시간째 이제는 브로커마저 지쳐서 쉬자고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하지만 쉬는 동안 지수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어머니가 지수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조금만 더 가면 메콩강입니다. 강만 건너면 태국이고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10시간 만에 드디어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콩강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폭이 50mm가 넘고 급류가 세차게 흘렀습니다. 수영해서 건너야 합니다. 근데 우리 딸 상태가 어머니가 절규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건너겠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지수를 다시 업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지수를 업고 강에 들어가셨습니다. 물이 정말 차갑고 빨랐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아버지가 물살에 휩쓸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 소리쳤습니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로프가 날아왔습니다. 로프 잡으세요. 태국 국경 수비되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연락받은 한국 국정원이 미리 협조해 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으로는 지수를 꼭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로프를 잡으셨습니다. 태국 구조대원들이 아버지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저희도 하나씩 로프를 붙잡고 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가족 모두가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어머니가 태국 흙을 움켜쥐며 오열하셨습니다. 그 땅을 밟으려고 한국 국정원 요원이 달려왔습니다. 박서준 씨, 가족이시죠? 이제 안전합니다. 정말 안전한 건가요? 네, 완전히 안전합니다. 따님부터 병원에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17년간 짊어졌던 모든 심적 무게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수는 태국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받고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한 달 후 방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지수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한국에 가는 거지? 그래, 지수야. 이제 정말 자유야. 다시는 잡혀가지 않을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태국이 멀어져 갔습니다. 북한에서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까지 3,000km가 넘는 죽음의 대장정이었지만 저희는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아,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네, 아버지, 이제 진짜 자유입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운 수학을 시작하자. 내 재능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자. 김정은의 영웅이었던 소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수학자 박서준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재능으로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생명을 살리는 수학을 하겠다.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들은 말은 환영합니다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한국 국정원 요원이 저희 가족을 맞아주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서준 씨 가족이시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7년 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희를 환영한다니, 그것도 국가가 말입니다. 정말로 환영해 주시는 건가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안전한 거야? 이제 잡혀가지 않는 거야? 지수의 그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7세 소녀가 품어야 할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요원분이 지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이제 너희는 완전히 자유야. 공항에서 나오는데 한국의 밤하늘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빛들이 자유롭게 반짝이는 것이 마치 희망 같았습니다. 저기 보세요. 모든 집에 불이 켜져 있어요.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전기가 자유롭게 쓰이는 나라구나. 차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밤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통금 시간이 없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요원분이 웃으시더군요. 당연히 없죠.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임시로 머물 곳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쉬시다가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적응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방에 들어가니 정말 깨끗했습니다. 침대도 푹신하고 화장실도 청결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냉장고였습니다. 이거 다 저희가 먹어도 되나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당연하죠. 마음껏 드세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과일, 우유,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특권층이었을 때조차 이렇게 다채로운 음식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첫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한국 요원분이 직접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힘든 여행이었잖아요. 따뜻한 밥, 김치찌개, 불고기, 그 냄새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밥을 언제 먹어봤나? 아버지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밥이구나. 어머니도 우셨고 지수도 울었고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밥상 앞에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어요? 지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자유로운 밥이라서 그런가 봐. 제가 대답했더니 지수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정원에서 정식 면담이 있었습니다. 박서준 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 요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북한에서 행했던 모든 해킹과 범죄 행위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 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범죄자가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당신은 강제로 그 일들을 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산이요?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지식을 우리나라의 방어에 활용한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어두웠던 경험이 이제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저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아버님께서는 북한학 연구나 정보 분석 분야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당 간부 경험이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아버지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북한 내부 정보를 아시는 분이 연구에 참여하시면 우리나라 안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수는요? 음악을 다시 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는데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탈북민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다시 바이올린 할 수 있어. 당연하지 지수야.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틀 후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거기서 정말 체계적인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시스템, 법률, 문화 등을 배우실 겁니다. 첫 수업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북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한다니요. 정말 질문해도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죠.
질문이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부라는 것을. 북한에서는 무조건 외우고 따르는 것이 공부였는데 한국에서는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 공부였습니다. 적응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취업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모든 것이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립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서준 씨,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상담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검정고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시고요. 검정고시요? 북한에서 받은 학력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서준 씨의 실력이라면 금방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학은 당연히 만점이었지만 한국사나 사회 과목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역사와는 완전히 다르네. 6개월간 열심히 공부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대학에 가기에는 당장 생활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하나원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준 씨, 탈북민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 인턴십 기회가 나왔는데 어떠세요? 어떤 곳인가요? 정부 산하 사이버 보안 연구원입니다. 탈북민 중에서도 특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2년간 사이버 보안 연구원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북한 해킹 패턴 분석 업무를 도왔고 밤에는 대학 진학을 위해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서준아, 네가 분석한 자료 덕분에 북한의 해킹 시도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 연구원 선배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네 경험이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어. 2년 후 드디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학은 당연히 만점. 다른 과목들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정말 서울대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서울대 입학 면접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서준 씨의 특별한 경험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수학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나요? 핵무기 궤도 계산이나 해킹 프로그램 개발에 썼습니다. 제가 부끄럽게 말하자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으로 암 치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해결 알고리즘을 만들고 환경오염 정화 시스템 개발도 하죠.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과 연결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그런 수학을 배울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박서준 씨가 가진 뛰어난 실력을 이제는 인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진짜 의미 있는 수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수학은 무기였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미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23세의 나이에 서울대학교 수학과 1학년이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로운 수학을 배우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첫 수업에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반박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학생이 교수를 반박하다니요. 그런데 교수님은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내 의견을 들어봅시다.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 논문에서 이러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지적이야. 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으로 반박이 허용되는 토론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부구나.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이시죠? 저는 이민수예요. 네, 박서준입니다. 혹시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우리 과에서는 서로 돕고 협력하며 공부해요. 그 따뜻한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오로지 경쟁만 했었는데 여기서는 서로 돕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첫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뭘 봤는데? 학생이 교수님께 반박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학문이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질문하고 토론해야 하거든. 지수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오늘 음악 수업에서 선생님이 내 느낌대로 연주해봐라고 하셨어. 북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진짜 자유를 배워가고 있구나.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부터 진정한 자유로운 수학이 시작된다. 북한에서 수학은 무기였지만 한국에서는 희망입니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수학을 배우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영웅이었던 소년의 역사는 정말로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의 대학생 박서준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 2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전국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 대회의 공지문을 보았습니다. 북한 사이버 공격 방어 시스템 개발 하차고 이 주제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직접 만들었던 해킹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서준아, 너 요즘 도서관에서 사는구나. 같은 과 친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거든 꼭 성공시키고 싶어. 대회 당일 제 프로그램을 시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북한의 다중은행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 해킹 시뮬레이션에서 제 시스템은 모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교한 방어 시스템을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어서 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상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서준 학생의 화이트 해커 프로그램이 실제 사이버 보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아, 내 연구를 논문으로 발표해보자. 국제학회에서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야. 1년간 연구한 끝에 완성된 논문이 스위스 제네바 국제수학보안학회에 채택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학자들이 자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네. 북한의 무기용 수학이 어떻게 방어용 수학으로 변했는지 말이야. 그렇게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40여 개국에서 온 수학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정말 떨리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박서준입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입니다. 발표를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과거 제 수학은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의 돈을 훔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도구였죠. 하지만 지금은 인류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온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방어 시스템을 저희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이버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공유하겠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서준 씨,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함께 연구하실 의향이 있나요?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 과정 진학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독일 대학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서준 씨, 정부 산하 사이버 보안 연구원에서 함께 일해 보시겠어요? 국가기관에서 정식 제안이 왔습니다. 대기업 보안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선택지가 있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해놓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에서 계속 연구하고 싶습니다. 해외에서도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 한국이 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을 위해 일할 차례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리였습니다. 교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견하다. 그럼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연구를 해보자. 그 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해킹 기법을 분석하여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후 6개월 동안 북한의 해킹 시도 27건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서준아, 네가 진짜 우리나라의 방패구나. 동료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제 이야기가 끊임없이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탈북 천재, 사이버 안보 영웅되다, 북한 출신 수학자, 조국 지키는 방패 역할. 제 이름으로 한국에서 일한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도 각자 자리를 잡아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국가정보 북한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30년간 당 간부로 일한 경험이 정말 귀중한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분석한 북한 내부 정보 덕분에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이 한층 정교해졌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님 덕분에 북한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연구소장이 아버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머니는 탈북민 상담사가 되셨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이 있어요. 지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오빠, 나 한국에서 정말 자유롭게 음악할 수 있어. 지수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북한에서 들었던 그 딱딱하고 경직된 연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수야, 내 음악에서 자유가 들려. 정말 나도 그런 것 같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저희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특히 유럽연합에서 관심을 보여왔고 미국과 일본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배웠던 해킹 기술이 이제는 전 세계를 지키는 방패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받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도 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어서 뿌듯하다. 오빠도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야.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지수야.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재능이 자유와 결합하자 기적이 되었다. 제가 항상 되새기는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재능이 족쇄였는데 한국에서는 날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방패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을 지키는 수학을 하겠다. 한국이 내게 준 자유를 이제 내가 전 세계에 나눠주고 싶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김정은의 천재 소녀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서준 씨,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새로 들어온 탈북 청년이 있는데 수학에 재능이 있답니다. 멘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걸을 후배가 있다니.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하나원에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우입니다. 19살이에요. 수줍게 인사하는 모습이 3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성우야, 북한에서 뭘 했니?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성우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나쁜 일에 수학을 썼어요. 다른 나라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 순간 3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우야, 괜찮아. 너는 범죄자가 아니야. 하지만 제가 만든 프로그램 때문에 정전이 일어나서 그건 네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 너는 피해자야.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당연하지.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을 좋은 일에 쓸 수 있어. 그날부터 성우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매주 만나서 한국 수학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우야, 여기 봐.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울 수학이야. 서울대 연구실에서 선구에게 암 치료 연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수학으로 암세포 증식 패턴을 예측해서 치료법을 개발하는 거야. 정말요? 수학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네 재능도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쓸 수 있어. 성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런 수학을 하고 싶어요. 3개월 후 성구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전력망 해킹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형, 제가 북한에서 전력망을 공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막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정말 잘했어, 성우야. 성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탈북 청년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도와주세요. 저는 화학 전공이에요.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어느새 10명, 20명, 30명의 탈북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작은 멘토링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자유의 수식, The Formula of Freedom 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재능을 강요받아서 나쁜 일에 사용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재능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혼자서 외우기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다 같이 토론하고 협력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같이 생각해볼까? 각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보자. 서로의 아이디어를 합쳐보면 어떨까? 정말 자유로운 공부였습니다. 6개월 후 우리 모임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전력망 보안 전문가가 되었고 다른 친구는 의료용 AI를 개발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환경보호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모임 1주년 때
모든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해 가을 정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엔에서 연설 요청이 온 것입니다. 박서준 씨, 유엔 총회에서 탈북민의 성공 사례를 발표해 달라고 합니다. 유엔에서요? 네, 전 세계 193개국 대표들 앞에서 말입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 도착했을 때의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총회장에 들어서니 정말 웅장했습니다. 193개국의 국기가 걸려있고 각국 대표들이 착석해 있었습니다. 한국 국기도 당당히 걸려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대한민국의 박서준 씨입니다.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니 수천 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준입니다. 저는 17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조용했던 총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수학은 무기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해치는 도구였죠. 하지만 자유 없는 수학은 족쇄일 뿐이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수학은 자유와 함께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진짜 자유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제 수학을 다시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수학은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15분간의 연설이 끝났을 때 일어난 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대표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많은 나라 대표들이 악수를 청해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도 들려주세요. 탈북민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뻤던 것은 한국 대표단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준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이렇게 멋지게 대표해줘서 고마워요. 한국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고 나는 그 자유를 전 세계에 나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북 청년들을 위한 정식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자유의 방정식 아카데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식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서준 씨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정말 성과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아카데미 개소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분들, 탈북민 지원센터, 북한연구소 연구원들. 그런데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제 가족이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서준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네가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구나. 지수는 개소식에서 축하 연주를 해주었습니다. 자유를 향하여 라는 곡이었습니다. 지수의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네요. 자유로운 음악이에요. 그날 저녁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30명의 탈북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자유의 방정식을 풀어갈 거예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북한에서 쓰던 수학 교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북한에서 썼던 교재화예요. 무기를 만드는 수학이 적혀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 만든 교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쓸 교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수학이 적혀 있어요. 가장 어린 학생에게 새 교재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앞으로 자유의 방정식을 풀어볼까? 그 학생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선배님, 저도 정말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네 재능은 정말 소중해. 그 재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수업이 끝나고 혼자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3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똑같은 야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두렵고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성우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형, 오늘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병원에서 환자 100명을 구했대요. 정말 기뻐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성우에게 자유의 수학을 가르쳤고 성우가 그 수학으로 사람들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김정은의 영웅이었던 소녀는 끝났다. 이제 나는 한국과 함께 세계를 지키는 수호자다. 다음 세대가 풀 공식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공식이다. 자유와 수학 두 단어가 하나가 되었다.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자유를 이제 전 세계에 나눠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금의 박서준이었습니다. 교실 칠판에 적힌 공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유로운 수학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영웅이라 불리던 17세 소년 박서준은 이제 한국에서 진정한 연궁이 되었습니다. 그의 수학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희망이 되었죠. 북한에서 훔친 12억 달러를 막는 방패가 되었고 후배 탈북민들에게는 자유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재능은 도구일 뿐 한국은 그 도구를 자유와 결합시켜 기적으로 만든 나라였습니다. 김정은이 어깨를 두드리며 조선의 보물이라 했던 소년이 이제는 온 인류의 보물이 되어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변화시킨 한 탈북 천재 수학자의 감동적인 오늘의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서준 씨처럼 자신의 재능을 파괴가 아닌 창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이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파할 수 있도록 좋아요 1위와 공유 천이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떤 자유의 방정식을 풀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